김순자, 68세, 평생을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악착같이 돈을 모았죠.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 좌판을 벌였고 밤 11시까지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은 갈라지고 허리는 휘어졌지만 단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게는 꿈이 있었으니까요. 이 며느리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다니며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짝을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제 삶의 전부였고 제가 숨쉬는 이유였습니다. 아들은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죠. 그리고 예쁘고 똑똑한 며느리를 데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며느리는 공손했고 아들은 효자였으며 손주들은 천사처럼 귀여웠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제가 평생 고생한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흘린 땀과 눈물이 이런 행복한 가족을 만들었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제가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객식구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건 며느리의 눈빛이 차가워지고 아들의 말투가 무뚝뚝해지고 제 방은 점점 집안의 가장 어두운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저는 그저 나이 들어 예민해진 거라고, 며느리도 직장 생활이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아들도 승진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렇게 참고 또 참았습니다. 사건은 명절 다음 날 터졌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쌓인 설거지, 산더미 같은 빨래, 그리고 손주들 뒷바라지까지 마치고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가족들이 모여 웃는 모습을 보니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쯤이었을 겁니다. 무언가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며느리가 제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더니 제 귀에 대고 속삭이더군요. 그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요? 솔직히 우리 집 가정부나 마찬가지예요. 생활비도 한 푼 안 들이잖아요. 집도 이미 아들 명의로 넘어갔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집안일은 당연히 하셔야죠. 아니면 요양원 가시든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정부라니. 30년간 피눈물 흘려 모은 돈으로 이 집을 샀고 이 아들을 키웠는데 제 아들의 아내 입에서 나온 말이 가정부라니.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너무 많이 베푼 게 잘못인가요? 너무 헌신한 게 죄인가요? 아침이 되자 며느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진심이었다는 것을요. 가정부.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가정부. 저는 정말 이 집의 가정부였을까요? 생각해보니 맞는 말 같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나가면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빨래를 돌리고 개고 정리했습니다. 장을 보러 가고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손주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간식을 챙겨주고 숙제를 봐줬습니다.
며느리가 피곤하다고 하면 제가 설거지를 대신했고, 며느리가 야근한다고 하면 제가 손주들을 재웠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 오면 제가 음식을 준비했고, 손님들이 가면 제가 뒷정리를 했습니다. 명절에는 더 심했습니다. 제사 음식부터 차례상, 손님 접대까지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방은 집안에서 가장 좁고 어두운 곳이었고, 제 의견은 아무도 묻지 않았으며 제 존재는 필요할 때만 기억되었습니다. 정말 가정부였습니다. 아니, 가정부보다 못했습니다. 가정부는 적어도 월급을 받고 퇴근을 하니까요. 저는 월급도 없고 휴일도 없고 퇴근도 없는 무급 가정부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제가 평생 꿈꿔온 노후였을까요? 이게 제가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대가였을까요? 저는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너무 화가 나서 오히려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간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준비도 안 했고 청소도 안 했습니다. 손주들이 엄마 배고프다고 해도 모른 척 했습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방에 누워 생각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충격적인 모욕이 저에게 남긴 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노후는 내가 지켜야 한다는 냉정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위해, 결혼해서는 남편을 위해, 남편이 죽고 나서는 아들을 위해, 단 한 번도 저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었습니다. 제 꿈이 뭔지, 제가 뭘 좋아하는지, 제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이것입니까? 가정부 취급입니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제는 저를 위해 살겠습니다. 제 남은 인생은 제 것입니다. 아무도 제 삶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래, 더 이상 남을 위해 살지 말자. 이제 내 인생을 살자. 저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곧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비참했습니다. 제가 독립을 결심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제 방에서 나와 화장실에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하는 말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네, 그 집이요.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그 집. 곧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인감도장 찍게 했고요. 서류도 다 준비됐어요. 담보대출 얼마까지 가능하죠? 5억. 오케이. 그 돈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건 진행하면 되겠네요. 어머니요. 걱정 마세요. 치매 초기라고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노인이라 기억도 가물가물하시고 뭐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손발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고요. 제 동의도 없이요. 아니, 제 인감도장을 언제 찍게 했다는 겁니까? 저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며느리의 통화는 계속되었습니다. 네, 그 돈으로 투자하면 최소 2배는 남는다고 했잖아요. 어머니는 어차피 나이도 많고 돈 쓸 데도 없으니까 우리가 굴려서 불리는 게 낫죠. 나중에 요양원 비용 정도만 남겨두면 되고요. 아, 만약 어머니가 눈치채면요. 그냥 요양원 보내면 되죠. 뭐? 이미 그쪽도 알아봤어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면 괜찮은 데 있더라고요. 저는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뒷걸음질 쳐서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배신감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부동산 사기꾼과 손을 잡고 제가 사는 이 집을 담보로 몰래 거액의 대출을 받고 있다는 것. 그것도 저를 치매 환자로 둔갑시켜서 제 평생의 노후 자금이자 제가 유일하게 가진 전부를 빼앗기려는 배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순간 제 눈물은 완전히 말랐고 제 마음속엔 냉정한 결단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을 짓밟고 내 돈까지 뺏으려 해. 오냐, 너 잘 걸렸다. 이제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겠어. 저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제 서랍을 뒤졌습니다. 인감도장이 없었습니다. 분명 여기 넣어뒀는데 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가져갔구나. 저는 다음 날 바로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인감 분실 신고를 하고 새로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가서 제 모든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돈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모든 계좌를 해지하고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알 수 없는 다른 은행에 새 계좌를 만들어 입금했습니다. 통장과 카드는 제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렸던 겁니다. 그래서 저를 가정부처럼 부려먹으면서도 집에서 쫓아내지 않았던 거죠. 제가 스스로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적당한 타이밍에 요양원에 넣고 제 재산을 다 가져가려 했던 겁니다.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냉정해졌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냉철하게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며느리 앞에서는 여전히 순한 어머니 역할을 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안심한 듯 보였습니다. 이 늙은이가 여전히 자기 손아귀에 있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저는 속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친정 식구들과 해외여행을 간다는 거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유럽 여행을 간답니다. 파리, 로마, 런던을 돌아본다고 하더군요. 아들도 함께 가고 손주들도 데려간답니다. 저보고는 집을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빈집털이가 걱정된다면서요. 저는 흔쾌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잘 지키고 있을 테니 걱정 마세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속으로는 웃음이 나왔지만 겉으로는 착한 어머니처럼 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셔서 든든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마지막이다.
이 집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이다. 며느리 식구가 집을 비운 그날, 저는 미련 없이 움직였습니다. 공항으로 떠나는 그들을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온 순간부터 제 계획은 시작되었습니다.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지난 며칠간 제가 적어둔 메모들이 빼곡했습니다. 은행 계좌 목록, 부동산 목록, 연락해야 할 변호사와 부동산 중개인의 전화번호,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먼저 제 명의로 남아있던 몇 안 되는 자산들을 정리했습니다. 작은 상가 하나와 오래된 땅 한 필지가 있었습니다. 상가는 제가 젊었을 때 남편과 함께 장사하던 곳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세를 주고 있었죠. 땅은 남편의 고향 근처에 있던 작은 밭이었습니다. 언젠가 며느리가 농사라도 지을까 싶어 팔지 않고 가지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이것들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제가 일부러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언젠가 손주들 교육비에 보태려고 아껴두었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 이것들은 제 새로운 삶을 위한 미천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들을 급하게 처분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금매로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싸게 팔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빨리 현금화하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며느리가 돌아오기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중개인은 의아해했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파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민 가는 아들을 따라가야 해서요. 거짓말이었지만 중개인은 믿는 것 같았습니다. 덕분에 이틀 만에 모든 매매가 성사되었습니다. 2억 정도의 현금을 더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통장에 입금된 그 돈을 보며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남아있던 제 명의의 마지막 노후 자금까지 모두 인출했습니다. 여러 은행에 나눠져 있던 예금, 적금, 펀드 등 모든 것을 해지했습니다. 은행 직원들은 놀랐습니다. 한 은행에서는 지점장까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큰 돈을 한꺼번에 인출하시냐고, 혹시 보이스피싱이 아니냐고, 사기를 당하시는 건 아니냐고 걱정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제 돈 제가 쓰려는 건데 뭐가 문제인가요? 직원들은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며느리가 꿈꾸던 통장의 잔고는 모두 0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1,000원까지 모두 인출했습니다.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총 5억 원 정도의 현금이 모였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번 돈, 식당에서 설거지하며 번 돈, 남들이 쉬는 명절에도 일해서 번 돈, 제 손과 발과 허리와 무릎이 다 기억하는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통장에서 인출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돈은 내 것이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 저는 이 돈을 며느리가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겼습니다. 새로 만든 은행 계좌 여러 개에 분산해서 넣었습니다. 며느리가 모르는 은행, 며느리가 생각지도 못할 지점에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금으로 바꿔서 안정금고에 보관했습니다. 금은 추적이 어렵고 가치가 안정적이니까요. 다음은 짐을 싸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큰 짐을 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소한의 것만 챙겼습니다. 옷 몇 벌, 속옷, 세면도구, 중요한 서류들, 그리고 제 통장과 도장. 딱 여행 가방 하나 분량이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3년간 쓰던 물건들을 돌아봤습니다. 낡은 이불, 오래된 옷들, 남편의 사진이 담긴 앨범,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들, 모두 추억이 담긴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감하게 버리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두고 가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건데 과거의 짐을 끌고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무거운 짐은 새로운 출발을 방해할 뿐입니다. 저는 가볍게 떠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집의 모든 살림을 그대로 두고 조용히 문을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렸습니다. 저는 집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거실, 주방, 제 방, 손주들 방, 모든 곳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이곳에서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의 설렘, 손주들과 함께 웃던 순간들, 그리고 며느리에게 모욕당했던 그날 밤,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이 집과의 인연도, 이 가족과의 인연도 여기까지다. 저는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가방은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제 인생 68년이 담긴 짐치고는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그게 좋았습니다. 가벼운 만큼 자유로웠으니까요. 저는 대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볼까? 마지막으로 이 집을 한 번 더 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미련이 남을 것 같았습니다. 이 집에서 보낸 3년의 세월, 수없이 당한 모욕과 무시, 그리고 결정적으로 들었던 가정부라는 말, 모두 떨쳐버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냥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집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저를 가정부 취급하던 삶에서 벗어나 독립하는 것이므려. 이건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탈출이었습니다. 아니, 해방이었습니다. 제가 제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온전히 저를 위해 선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저는 미리 알아둔 작은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역세권의 깨끗한 원룸이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도보 5분 거리였습니다. 주변에는 마트도 있고 병원도 있고 복지관도 있었습니다. 혼자 살기에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넓지는 않았지만 제가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15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저에게는 궁전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은 온전히 제 공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가정부라고 부르지 않고 아무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곳, 아무도 제게 명령하지 않고 제 의견을 무시하지 않는 곳. 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다. 진짜 내 집이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침대도 없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잤지만 그 어느 때보다 편안했습니다. 제 공간에서 제 의지로 제가 선택한 곳에서 자는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남의 집에서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던 제가 드디어 제 집에서 자는 것이었습니다. 잠이 들기 전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내 인생의 진짜 시작이다. 며칠간 저는 새로운 삶을 준비했습니다. 필요한 가구들을 샀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냉장고, 세탁기. 모두 제 돈으로 제 취향대로 골랐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침대를 고를 때의 기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떤 침대를 찾으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일 편한 거요. 가격은 상관없어요. 직원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웃으며 여러 제품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제일 푹신하고 편한 침대를 골랐습니다. 평생 남은 이불에서 자다가 처음으로 좋은 침대를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너무 비싼 거 아니냐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고 말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근처 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노인 요가 수업도 신청하고 서예 교실도 등록했습니다. 복지관 직원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프로그램 진짜 많아요. 노래 교실도 있고 댄스 교실도 있어요. 관심 있으신 거 다 신청하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 해보고 싶어요. 평생 한 번도 제 취미를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하고 싶은 걸 다 해보려고 했습니다. 요가도 배우고 글씨도 쓰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춰보고 싶었습니다. 68년을 살았지만 제 즐거움을 위해 무언가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겁니다. 며느리의 전화가 오기 시작한 건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왔나 봅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며느리라는 이름이 뜨는 걸 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알았구나. 통장이 비었다는 걸, 집이 팔렸다는 걸, 내가 사라졌다는 걸.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집에 안 계신데요? 걱정된다는 문자였지만 저는 속내를 알고 있었습니다. 걱정하는 게 아니라 당황한 겁니다. 은행에 가봤더니 통장이 텅 비어 있었을 테니까요. 부동산에 전화했더니 집이 이미 팔렸다고 들었을 테니까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답장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전화는 계속 왔습니다. 며느리, 아들, 심지어 손주들 전화까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버릴까도 생각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있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문자 내용이 점점 절박해지는 걸 보며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찾는 이유는 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가져간 5억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여전히 돈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원하던 순간이 왔습니다. 며칠 뒤 여행에서 돌아온 며느리와 아들에게 닥친 현실은 파국이었습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와서 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잠깐 어디 나갔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 방을 확인했을 때 그들은 알았을 겁니다. 짐이 사라졌다는 것을. 급하게 은행으로 달려갔겠죠. 통장은 텅 비었고
집은 이미 제3자의 소유가 되었죠. 며느리가 기대하던 5억은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사기 대출은 고스란히 며느리의 몫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사기꾼에게 건넸던 성금도 진행하려던 투자 계획도 모두 물거품이 되었을 겁니다. 저는 그들의 전화에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마침내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왔을 때 저는 받았습니다. 어머니, 내가 나를 가정부라 했지? 가정부는 이제 퇴근했다. 너희 집이 어찌 되든 그건 더 이상 내가 알 바가 아니란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후 아들 내외에게 연락 한 통 없이 제가 모은 돈으로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새로운 노후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가정부라 부르지 않고 나를 이용하려 하지 않는 곳에서 말입니다. 이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삽니다. 68년 만에 처음으로요.